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치권을 이제 설명할 건데, 지난주는 이제 주로 법정 상권, 오늘은 이제 유치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면은 특이하게 하나 나온 것이, 이거 뭡니까, 이거. 요거 혹시 받아보신 분? 경매법정 가서 1명, 2명 또 3명. 나머지는 안 받아봤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법원에 가서 1등 한번 주죠. 1등 낙찰 한번 받죠. 집행관이 이리 준 겁니다. 1등 했다고. 그럼 요거 받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아파트 10명 들어왔는데 내가 정부에서 수석됐다. 그러면은 좀 우쭐하고, 떨어진 사람 어떻습니까? 요거 10% 받아 놓을 때 고개 숙여갖고 이렇게 받아 놓죠. 놓고 1등 내 놓으면은 또 어떻습니까? 대출 상담사 그 법정에 뒤에 보면은 나오면은 막 볼펜 주죠. 대출해 가라고. 전화번호 알게 달라 그거.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요, 1등 낙찰하고 아래 영수증 5개를 빨리 챙기자 해놨습니다. 전에는 등기 필증 5개인데 문구를 바꿨어요. 뭐 5개라고요? 1등 낙찰 받은 거, 전국 수석한 거, 요 영수증을 빨리 5개를 챙겨야 되겠다. 알겠어요? 이런 마음속으로 나도 빨리빨리 좋은 물건을 한 5개는 취득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래 먹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강창희 교수님이, 이분이 노후연금, 노후 쪽에 이런데 상당히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는데 퍼뜩 들으니까 그때 기업별 체감 정년 나이가 평균 51세래요. 51세. 그래서 외국계는 49살이고 중소기업은 50세. 그죠? 대기업은 뭐 51세. 공기업 가면은 막 53세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평균 51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100살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참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해놨는데, 근로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50살에 퇴직해도 그 예로 월 100만 원 수입을 있으면은, 지금 정기예금금리 1%입니다. 그죠? 1%인데 1.5% 쳐줘도 지금 월 100만 원 수입이 한 8억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로 여러분들이 500만 원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정기예금 4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수입 100만 원 받는 거 우선하시면 안 되고, 예금 한 10억 가 있는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수입을 앞으로 100살까지 한 500만 원 정도 놓을 수 있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상가연금, 이런 데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그러려고 하면은 구독선에서 부지런히 낙찰 받고, 그죠? 검색하고 낙찰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5개씩 빨리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자꾸 줄이고 있어요. 줄어지고 있다. 지금 뭐 창원도 난리죠. 두산중공업이 뭐 탈운전 이래 등등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또 코로나 또 여파해서 세계 경제가 거의 올수되고 있어요. 이게 빨리 족수돼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면은, 그죠? 이제 또 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하고 구독자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2달 정도 요 무료를 줍니다. 2달 정도 주는데,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아이디를 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경상남도니까 여러분들이 창원지방법원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결작이 있죠. 결작이 보면은 구독선이 이제 전국에 보는 것이요. 전국 보는 것이 지금 여기 있죠. 1년에 92만 6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무료 이용권 준다 하는 것은 경상권입니다. 경상권. 여기 있죠. 경상권. 경상권을 준대요. 이게 여기 경상권, 대구, 제주까지, 부산까지 다 경상남도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1년에 42만 원이에요. 근데 2달은 이거는 공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야 될, 최소 봐야 될 것은 창원지방법원이 1년에 17만 6천 원입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독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창원의 황경진 경매 학원의 소개로 가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구독신해 주시면은 1년 하면은 2달, 6개월 하면은 한 달 플러스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16달, 7달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지방법원 최소한도 요거는 가입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가입하셔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대법원이나 무료 사이트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특히 무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 보면 혹시 권리 분석에서 틀릴 수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구독시험처럼 20년 해도 어떤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지조옥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최소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업력이 한 20년 이상 된 거, 이런 사이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너스로 2달 정도 1년 같으면 14개월 해준다. 이야기입니다. 그 신청하시고 저한테 하면은 2달 보너스 해줄 거면은 학원에서 내가 전화를 해주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해줍니다. 수강생들이 전화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검색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건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상권 했죠. 지상권. 하고, 그 다음에는, 분묘기지권, 법진상권, 요쪽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파란 부분 있죠. 유치권. 담보물권 중에서 건저당 유치권, 질권 중에서 오늘은, 유치권. 그죠? 유치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로 강의가 끝날 겁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다. 예로 뭐 카센터에서 뭐 차를 수리해주고 돈 받을겠다든지, 시계 수리점에서 시계를 수리해주고 돈 받을겠다든지 막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매에서는 이 주로 공사업체가, 그죠? 공사업체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주장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예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안에 내부 시설을 했다, 리모델링, 그런 건 안 됩니다. 자기 영업 목적,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비교,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민법에서 많이 넣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법률의 규정에서 생긴 담보물건인데, 법정 담보물건 건저당권은 계약에 의해서 등기에서 생기는 약정 담보물건이다. 아마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법령을 보시면은 뭐 여러 조항이 있는데 중요한 조항은 이게 4개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320조 보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만 그러냐? 이런 중장비에도 가끔은 유치권이 신고되죠. 중장비에도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서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부동산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보면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판결문을 받아서 유치물을 경매를 할 수 있다. 그죠? 예로 공사대금을 5억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5억 못 받은 데서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판결문 오겠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항 요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로 낙찰자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공사 점유의 상실과 유치권은 소멸한대요. 민법 328조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제로 이런 겁니다.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1,001호도 10억이고 1,002호도 10억인데 1,002호가 경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공사대금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4억이나 받았어요. 5억을 줄 생각을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가 논해 보니까 그것은 점유를 안 해가지고 점유를 안 해서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 공사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시공사 공사를 했는데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 경매가 들어갔는데 관리서 그 공사업체 그 건축 소장이 경매가 들어가고 집행관이 현황 조사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때도 점유가 안 됐어요. 안 되고 경매가 들어가고 한 3개월 뒤에 그때부터 점유를 했어요. 뭐 콘테이너 갖다 놔놨고 뭐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유치권 주장한다 그거 해놨어요. 자,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경매 개시 결정,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딱 지키기 전에 그 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되고 점유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경매 개시 딱 등기부에 찍힐 때 그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 열흘 뒤에쯤 집행관이 가죠. 현장에 가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공사업체가 그죠? 공사 건설이나 공사업체에서 점유를 하면서 집행관한테 나 여기에 공사대금 못 받아서 5억을 못 받아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세콤에다가 맡겨가지고 간접 점유한다.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집행관이 가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점유를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럼 뭐 현황조사 보고서에 그게 빠져버렸죠. 그러면은 그거는 유치권에 성립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5억을 안 주려고 소송하겠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소송할 때 그거는 판사님이 주로 법원의 집행관이 경매되고 나서 열흘 뒤에쯤 갔을 때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 거기에 점유를 안 하더라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이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원고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5억을 안 되죠. 그럼 나는 4개 주고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안 하는가를 판단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 91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 인수주의와 익류주의 해가지고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야기는 부동산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 그런 건 아니고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십니다. 인도를 거절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인도를 받아라 그럼 뭐합니까? 돈을 주고 받아야 되겠죠. 안 가니까 공사업체에서 점유를 안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이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그 피담보 채권을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는 없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는가? 우리 법정상권은 배웠죠. 동일한 소유자일 때, 그죠? 동일한 소유자일 때,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동일한 소유자일 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럼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봅니다. 타인의 물건인데 첫째로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견영성이 존재된다. 그래서 창원의 경매가 이제 이게 빌딩이 경매되는데 공사대금이 10억을 못 받았는데 서울에 공사한 걸 가지고 창원에 주장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견연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견연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토목 공사비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해당되는 경매 물건에 대한 공사비라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돌아야 된다. 그 변제기라 하는 것은 경매 이전에 돌아야 되는데요. 이게 변제기가. 그러면은 여러 건설업체인데 공사가 3번 이쯤 돼 경매 들어가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변제기가 도래된 게 지금 안 됐죠. 경매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우리 판례가 경매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된대요. 공사가 완료되고 변제기가 도래돼야 되지. 3분 2쯤 되고 경매가 되고 그 다음에 3분 1이 준공이 됐다. 마지막에 그거는 유치권 성립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되기 전에 모든 것은 변제기가 도래된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 중이어야 된다. 유치권자가. 그 낙찰자가 돈 줄 때까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 집행관 갔을 때는 점유까지 했어요. 했는데 가고 난 뒤에 점유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낙찰자하고 싸움하면은 나중에 낙찰자 집니다. 공사업체가. 그래서 돈 받아가지. 요 점유중 그런 것은 낙찰자한테 점유를 넘가줄 때까지, 그죠? 넘가줄 때까지는 점유를 해야 된다. 끝까지. 하여튼 돈 받을 때까지는 점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든지 고용원을 두든지 그 다음에 세꼼이나 캡스에다 맡기든지 감nhập 점유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꼼이나 캡스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조항에서 진성유치권이 많이 깨집니다. 또 공사를 7억을 해주고 좀 더 설명드릴 건데 7억 7,500을 해주고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27억 공사를 해주는데 또 점유를 늦게 해가지고 또 27억을 깨지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했지만은 소송에서 패하고 결국은 건물을 인도해주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업자는 공사업자는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점유를 잘해야 돼요. 점유 요거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다. 그럼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겠다. 이런 특약이 없어야 된다. 당사자 사이에. 자,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의 소멸 원인.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점유를 침탈당해서 상실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만은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은 그 점유는 계속된 걸로 돼서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유치권자 공사업체는 점유를 붙들어 매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기타 내용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5억을 못 받은 아파트다 이렇게 하면은 경락장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경락장금. 우리 법유상권도 그렇죠. 성립한다 하면은 땅을 낙찰받았는데 위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다. 그죠? 법유상권이 성립한다 하면은 대출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치권이 성립한다 하면은 요거는 대출을 은행에서 꺼립니다. 좀 받기 힘들어요. 근데 성립 안 하는 경우가 경매에서는 한 80%, 90%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별 문제 없는데 간혹 보면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낙찰 받으면 안 돼요. 그죠?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법원 집행관이 경매 직후에, 그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직후에 명을 받아가지고 방문해서 작성한 현황조사서 작성 당시에 점유 중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집행관 방문하고 가고 난 뒤에 백날 정류해봤자 그건 허당입니다. 공사업체는.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집행관 올 때, 그때 이제 보고서가 집행관 올 때 사진도 찍고 다 하거든요. 현장 가서 사진도 다 찍고 뭐 10장, 20장 찍고 전부 다 조사하고 보고서를 그 사법보장한테 판사한테 실제 올라가는데 그때 점유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치권 소송에 싸움할 때 봐라 그때 집행관에 갈 때 점유한 거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만 들어가 버리면은 낙찰자한테 그만 깨집니다. 그죠? 봐라 집행관이 갔을 때 점유한 게 사실이 없지 않느냐. 자, 엄격히 하면 이런 겁니다. 경매가 되고 집행관에 갔을 때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집행관이 갔을 때도 점유를 했지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주로 유동화회사에서 은행에 부실채권을 삽니다. 사면은 이제 보통 감정평가기관에서 실사로 가요. 그때가 보통 경매가 임의기만 딱 되고 집행관이 가는 열흘, 15일 그 사이에 가는 경우 많아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사가 현장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경매 딱 되고 집행관이 가기 전에 중간쯤에 가서 답사해 본 게네 사진을 찍고 동상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점유를 안 하고 있고 맨 땅이었다. 그죠? 뭐 아무도 점유 안 하고 그냥 출입이 자유로웠다든지 이런 게 딱 나와버리면은 지난번에 한번 판결이 있었는데 현황조사서 보고서에서 기록됨에서 불구하고 경매되고 그 중간에 그때 감정평가사가 이제 실사조사할 때 그때 쓴 보고서에 점유가 안 됐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깨지더라고 유치권이. 그래서 유치권은 가급적이면은 경매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고 늦어도 집행관이 갈 때 정도는 보고서에 기록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로서 판결문이 있으면은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유치권 신고를 했지만은 요거는 배당은 안 되는 거예요. 배당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요런 거는 유치권 원인 채권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건물의 가치 증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업체 영업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 거는 유치권이 아니다 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최근에 자꾸 유치권이 신고돼 가지고 시끄러우냐 이게 경매법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짜 유치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명도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낙찰자한테 이사비 등 뒷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장 유치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유찰을 시가지고 저가에 그 소유자나 임차인이나 아는 사람이 그 낙찰 받기 위해서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죠? 경매 방해에 해당되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니다. 진성 유치권이 있으면 인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가짜 유치권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한 8, 90%는 가짜 유치권인데 성립이 안 되는 가장 유치권을 보면 되는데, 허위 유치권 요것들은 법원에서 인도 명령 결정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이 보니까 한 장짜리 유치권 신고서다. 이런 것들은 인도 명령 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그 물건을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적 신고가 많고 9할 이상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가짜 유치권이 대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낙찰자가 금융기관 대출 요청할 때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요, 은행에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으라 합니다. 유치권 신고한 사람들. 그럼 그거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받으라고 하면 그냥 공짜 줍니까? 걔들이. 그럼 뒷돈을 또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이 되고 유치권 신고했으면은, 그러니까 유치권, 그러니까 낙찰이 됐는데 매가 결정되기 일주일 뒤에 결정하죠. 그때 유치권 신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매각이 또 불허가 되고 10% 보전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여타 목적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8, 90%는 유치권이 깨진다. 그럼 깨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점유가 이게 이런 점유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보는지 이제 그런 걸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서론은 10%, 사례 위주로 90%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리는 여러분들이 막 제가 10시간을 이야기해봤자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어떤 이제 사례로 그동안에 유치권이 이리 신고가 됐는데, 그죠?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되고 받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배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